한센 병력자 아이들을 일반인 아이하고 같이 학교 다니게 할 수 없다라고 일반인 부모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학교를 따로 만들어요. 용인 동천 수지 동천의 한빛초등학교라고. 이게 왜 한빛초등학교냐면 병원이 하나 있는데 한센병 환자분들은 그게 약해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피부, 늙어서는 이 뼈. 그러다 보니 이 병원을 찾아오려고 전국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길이 놓여요. 수지 동천에. 그러니까 이 한센병 음성 환자들 덕분에 전기도 놓이고 길도 놓이고 하니까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지 개발할 때 염광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 원주민 협의회에서 살짝 바꿔서 염광의 광자를 한빛의 빛으로. 그래서 한빛초등학교라고 했다고. 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안녕하십니까. 자, 김시덕 박사님 이야기 듣다 보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렇게 치고 나오시면 네, 그냥 문득 고마워요. 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겠나 우리가. 그럼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파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서 듣겠습니까? 프랑스에 많은 지성인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걸 나는 기뻐한다. 다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한다. 네, 오늘은 어디 갑니까? 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분당과 일산 신도시를 봤고요. 그 판교 신도시를 좀 봤고, 네, 그리고 앞서서는 나머지 3개 신도시를 말씀드리면서 서판교와 인덕원이 연결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아주 중요한 예.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을 또 그렇습니다. 맥점을 짚어주시는 이야기였다. 그 지역이 가보면은 한국화학중앙연구원이라고 성남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요 쪽에 있습니다. 예, 운중동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구름 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가보면 좀 그리고 옆에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뭐 구름 속에 갇혀가지고 뭔가 건물들이 뭉실뭉실 보이는데 예. 그게 한국화학중앙연구원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박정희 정권 때 만든 네, 이게 2차 대전 때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그 일본의 국제기관으로서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정신문화연구소 연구원 하는 식으로. 거기에? 일본 자체. 일본에도 그 이제 일본 정신을 기른다라는 기관인데 그거 이제 베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그 국민윤리 같은 거 연구하고 예, 물론 한국의 민속문화 같은 것도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성격은 없고요. 현재는 이제 지역의 특히 경상북도라든지 이쪽에 문중문서라든지 그리고 그 조선 왕조가 망하면서 조선 왕실의 개인 문서들이 있거든요. 공적 문서 말고 이것들을 모아둔 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조용조용한 기관입니다. 자주 가보셨겠네요. 저는 자주 갔습니다. 강의도 가끔씩 했고. 근데 그 지역이 한동안은 버스가 강남에서 가면 종점이에요. 돌리기 쉬운 곳이라 약간의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놀러 가기도 좋은 곳이라 운중저수지라고. 그 운중저수지죠. 예, 여러분이 지금 김프로님 말씀처럼 운중저수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한동안은 버스 정류장 이름이 중앙연구원이었어요. 대부분. 그 카페가 큰 게 하나 이쪽에 저수지 보이는데 거기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쪽에 카페가 하나 저는 잘 간 데가 있었는데 그 뒤에 많이 늘어가지고 여러 개의 카페가 있고 저 동네 요즘 맛집들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서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한중현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운중서수시 먹거리촌이라는 식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뭐냐 안양 판교로 네, 이게 경강선 라인이 될 텐데요. 이 라인 따라서 현재는 좀 한가합니다. 이렇게 뭐 의왕 청계 톨게이트도 있고. 의왕하고 바로 붙었네. 이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알려지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라인인데. 공원묘지가 있군요. 예, 공설묘지가. 공설묘지가 있고 딱 경계 지역에다가 묘지 만드는 거는 지자체들의 아주 특기입니다. 왜요? 왜? 그 남의 땅 딱 붙여가지고 좋은 거 만들어 놓는. 우리 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려다 보니까. 요즘에 과천 아까 말씀드린 과천 개발지구도
소각장인가 현무시설 하나를 딱 서울에 붙여서 만들려고 그래서 좀 시끄럽더라고요. 서울시가 항의하니까 과천 주민들이 플랜카드로 우리가 우리 땅에 짓겠다는데 서울시가 웬 말이냐 그런 식의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기에서는. 경계선에서. 예.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대한송유관공사 본사 이게 남부저유소인 거고 이쪽이 남서울 CC라고 이 남판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남서울 CC의 택지 지역인데 네. 이 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꽤 많은 정치적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가 대장동이죠? 그 아래 대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대장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나 정치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이 전체 움직임을 보셔야 이 사태도 이해할 수 있고 미래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대장동 바로 아래가 이제 용인 수지 고길이에요. 고길이 고길이 그러니까 얼마나 산골인 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판교 말씀을 드리면서 수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차분하게 집들이 있어요. 이게 뭐 고급 주택 지역인데 이 바로 북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대규모로 지어지면서 좀 이 현지에서는 불만도 있고 길이 막힌다 차들 이 뭐 각종 고속도로로 좀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길이 막국수는 워낙 유명하고요. 그 들어보니까 이 안쪽까지 뭐 고길이 막국수 있고 한데 집이 꽤 깊이 있습니다. 고길 막국수가 원래 저기예요? 유명한 데가. 여러 지금 업체들이 있는. 한참 들어가야 되죠. 저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마치 뭐 영동갈비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가 영동갈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원조 태조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택시를 불러도 안 온대요, 당연히 이산소까지.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약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네 집에 전화해 보라고 하면 태워다주고 밤에 전화하면 대충 나와주고 동네 사람이니까 돈은 받긴 하지만 그런 식의 약간의 탈법과 합법의 경계 어딘가를 다니고 있는 차들이 있는 그 정도로 깊은 동네입니다. 네. 그 앞에 있는 낙생지구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생은 뭐 유명한 데 아니에요? 낙생 고등학교도 있고. 네, 한동안은 농촌 낙생 성격이 강해서 개발해서 밀려 있다가 요즘 개발이 한참 됐죠. 여기도 꽤 깊은 곳입니다. 한적한 농촌이었죠. 이건 낙생저수지가 유명하고 그리고 이후학교라고 대안학교가 하나 있고요. 유명한. 그리고 내려오면 동천동입니다. 성남 수지구 동천동, 상현동, 신봉동 해가지고 요즘에 서울 그 용인 수지 쪽에서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지역이 최근에 용인 서울 고속도로라고 하는 용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사실 여기 주민들은 우리는 용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월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의 최근의 화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이쪽으로 연장은 될 겁니다. 연장은 되는데 역을 어디 만들 것인가 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지금 싸움이 나고 있는. 저 3호선이 저기까지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걸로. 그 차량 기지를 만들어 주면은 연장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3호선도 엄청 긴 라인 되겠습니다. 저기 저 위쪽. 저기 일산이죠. 일산까지 가니까. 일산에서 대화해서 더 나을 것인가 문제도 있는데 네. 정말은 GTX가 A죠. 운전 가는 게 2025년쯤에 완공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차라리 3호선을 연장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 지을 때 좀 넓게 지어놨으면 급행도 넣고 하면 맞습니다. 그게 GTX인데. 맞습니다. GTX는 지하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심도로 들어가서 토지 부상 문제 때문에 그 띄엄띄엄 있고 간격이 지하철만큼 조밀하지 않거든요. 운행 간격이. 그래서 3호선을 파주 운정 연장하는 것보다 효과가 덜할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호선보다는 짧습니다. 7호선은 최강입니다. 그래서 이 서판교의 개발은 용인 수지 개발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제 자잘한 말씀을 한두 개 하면서 성남을 끝내겠습니다. 한참 판교 올라가서 이 성남 금토 공공지구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은 양재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옛날 영남대로길. 지금 가면 길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이. 일본인 선생님, 한국 지리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한국에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조선시
고려 조선길이 살아남았다고 꼬불꼬불한 게. 일본 같은 나라는 없다고 진작에 다 개발됐다고 연담화되면서. 요 판교 어린이 천문대 있고 한 지역 가면은 그 옛날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린벨트가 일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박정희 장군, 박정희 대통령의 굉장히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던 거죠. 사실 저는 초헌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유재산, 사유지역을 묶어버린 거잖아요. 개발하지 말라고. 네, 이건 좀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랬다가 값이 그래서 땅이 묶여가지고 값이 내려간 거를 대규모로 국가가 매수해서 신도시 개발한다는 게 지금의 개발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자본주의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남 판교 대장동 이후의 개발 지역은 이 일대가 될 겁니다. 시흥동, 금토동, 상적동, 고등동 등 지금 이름이 좀 낯선 지역들. 그리고 이 아래가 판교 박물관이 있는 판교원 마을 지역입니다. 서판교라고 하는 지역 중에 아파트와 고급 주택지구가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판교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분당이나 성남 구도심과는 달리 판교는 역사가 좀 오래된 동네예요. 그 양재 말죽거리 점 다음에 있는 역참이 판교점이었거든요. 너덜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나름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 곳인데 그걸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 역사성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판교 박물관이 여기 있는 게 좀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나리 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대략 지금 판교 원 마을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 지역이 요 근처입니다. 판교 인터체인지가 있고요. 판교 영업소 있고 요 빈 땅이 하나 있죠. 미동골이라 부르는 미둥골 예. 무덤 좀 있고 그 농원 있고 판교가 있습니다. 요게 현재 이건 89년 지도입니다. 아까 77년 지도에는 없다가 89년 지도에 개나리 마을이라는 마을이 보이기 시작해요. 판교동에. 예. 요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요 길에 접하는 지역 마을을 이주시켰어요. 이주시켰는데 대통령 보시기에 좀 색깔 통일 좀 하라고. 그래서 지붕을 파랗게 하고 집을 다 동쪽으로 보게 하라고. 그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보이도록. 아, 고속도로를 바라보게. 예. 그래서 20년 전에 그렇게 이런저런 규제를 받으면서 됐는데 판교 개발한다고 또 나가래요. 아, 원래 저기가 살던 곳도 아니고 예, 이주한 곳인데. 이주했는데 한국이 이런 데 참 많습니다. 2번, 3번 이주시켜요 국가에서.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마을들이 이런저런 항의를 합니다. 아. 2003년 판교 신도시 개발 때의 어느 독자 투고입니다. 아, 개나리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군요. 예, 주택 단지입니다. 아이고. 사진으로는 이런 마을이었어요. 찬찬한 마을. 그냥 그게 새마을 주택이 많이 있는. 요런 뾰족 지붕들. 집이 예. 약간 리모델링을 했네. 문하고 이런 거. 그렇죠. 하지만 뭐 지어지게 80년대니까 그렇게 뭐 많이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최근 본격화한 판교 신도시 개발 논의에 대해 대다수 판교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데 판교동 개나리 단지 주민들은 신도시의 일괄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개나리 단지는 1978년 고속도로 확장 사업으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이주 단지로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다. 당시 국가에서는 개나리 단지가 주민들의 고향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지킬 의무는 없죠.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니까. 그래서 했는데 역대 성남시장들도 약속을 확인했었는데 갑자기 백지가 된 거예요. 아, 마을을 저거는 남기고 신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이거 딱 산에 붙어 있는 데니까 좀 빼달라 어차피. 그러니까 어디 가운데 박혀 있으면 그만 빼기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붙어 있으면 뺄만도 한데 그냥 밀었군요, 그냥. 이런 게 참 많아요. 은평 진관 신도시 개발할 때도 예. 한양주택 단지라고 해서 이 단지가 있다가 사실 끄트머리에 있어서 고향하고 사이에 빼도 되는 거였는데 굳이 집어넣어서 네. 날려버렸고. 그 최근에 또 왜 그런 거예요? 그 가구수 늘려야 되는 게 그 개발 주체의 주지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낫죠. 그쪽이 이제 통일로 주변인데 남북 회담이 좀 활발해졌을 때 북한 대표가 통일로 따라 내려온다는 전제로 네. 그쪽에 선전주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쁜 주택들. 예, 삼성동 공무원 주택이니 한양주택이니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특히 대단지 단지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서울 1호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될 때 빼달라고 하니까 서울시 측에서 알박기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근대유산 지정해달라고 이 마을 전체를 아 그럼 우리 개발 못하니까. 네,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밀어버렸죠. 최근에는 남양주 또 개발 때 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지 하나 예쁘게 농촌 지역을 개량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도 끄트머리거든요. 빼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넣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또 우리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약속 믿고 또 나가라 그러냐는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분들은 보상 생각하면 보상 받는 게 이익일 수도 있을 텐데. 있어요. 보니까 세입자가 아니라 토지 주더라고요. 예. 근데 살고 싶다는 거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는 게 실제로. 그렇죠.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좋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기 신도시까지 1기부터 계속해서 어쨌든 그런 첫 단추를 끼운 것 중 하나가 이 개나리 단지 문제입니다. 그래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판교 지역은 이 서울대 공해문제연구소의 판교 신도시 공개흐름 조사를 봐도 아파트로만 지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좀 낮게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빼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였던 것이고요. 이 주민이 지역 대표분이신데 좀 빼달라고 우리 동네는. 근데 이런 마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네. 통합돼서 개발된 데가 언제쯤이죠? 2003년에 판교 신도시 개발되었죠.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 물론 그 좀 장기적이기 때문에 3이라고 좀 확정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서 보니까 저도 좀 이번에 공부하다가 처음 봤는데 이런 마을이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빼달라는 마을들이.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판교 신도시 예정지 이렇게 있고 그렇게 했구나. 6개 정도의 마을 및 각종 시설들이 이 중에 이제 절과 교회는 사실은 이제 택지 개발하거나 할 때는 종교 부지는 빼놓게 돼 있죠. 그래서 워낙 분쟁이 많이 나니까 전 답사하는데 그때마다 교회에 걸려 있는 게 순교하겠다고. 최근에 어디 불광에서도 받고 그랬고 저기 뭐 성남 어딘가에서 보고 그러는데 거긴 신도시 지어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교회나 절이라는 거죠. 꼭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를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걸 갈등을 종교하고 갈등이 피하기 예. 것이기 때문에 장이동이 문제지 장이동. 장이동. 장희동에 무슨 일 있어요? 저기 몰라요? 몰라요. 그 무슨 교회였죠? 뉴스 좀 보십시오. 갑자기 교회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좀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그 교회. 그분들 많이 모여 계신 교회. 그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현재 장외 신도시 지역이 그 교회만 빼고는 다 지금 철거된 상태예요. 근데 교회 신도들이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네. 장유동 주변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고요. 이게 저 신이문역 근처. 제가 좋아하는 시층 차곡이 있는 그래서 장관입니다 이 동네. 100년 된 동네라서 나름대로. 이쪽은 이제 70년대 택지 개발된 지역들이고 쭉 단독주택들 가면 한 800장씩 사진 찍으니까 찾는 게 좀 일입니다. 거기 있는데 아까 아직은 안 왔습니다. 여긴 지금 여기 외대암역 그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외대암역 아시죠? 휘경역이죠. 휘경역 외대암역입니다. 와 저렇게 됐어요? 싹 밀렸습니다. 지난해 8월. 와.
여기 기억하실 거예요. 박다글하게 모여있던 게. 요 오른쪽이 외대하고 경희대 쪽이죠. 텅 비었습니다. 영만 남기고 여기에. 또 아파트가 쭉 올라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쪽도 개발이 좀 활발해서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살필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현재 장위동 신구역 신도시 주변은 이런 상태고요. 대부분 철거 중인 상태고 이게 바로 이제 사랑제일교회 근처입니다. 엄청 알아보시겠죠? 넓으네. 넓습니다. 여기만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가 3-4배 정도가 있어요. 주변으로 쭉 다 밀어낸 상태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출입 통제 및 집회 금지 안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당수 발생에 따른 이때 이 교회가 그 8.15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라는 확산시켰다라는 혐의가 있다 보니 이런 식의 안내를 했던 거죠. 많이 체포도 됐고. 그랬더니 이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 신도들이 이제 성전을 벌이겠다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이 거의 포위돼 버렸어요. 폭력 명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뭐 각종 꽤 살벌한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딱 정면에서 못 찍고 옆에서 조금 찍었는데 깡패 용역 동원한 강제 집행 중단하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섞인 겁니다. 하나는 한국의 재개발 재건축이 그 토지주 몇십 퍼센트 허가만 얻으면 나머지는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죠. 무시되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고 예. 특히 종교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늘 있었는데 그게 폭발한 게 있고 하나는 이쪽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좀 강경한 설교를 하셔서 주민이 그 신도가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전국에서 신도가 몰려있는 형태로 원래 지역 교회였다가 상징이 됐었을 수 있겠군요. 예. 그 지난 초기부터 아시겠지만 그 예배를 금지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예배라는 거는 꼭 법회도 마찬가지지만 줌으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거든요. 모여서 새벽 치송을 드린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버린 데 대한 그 분노 또는 저항이 이 교회를 직결된 겁니다. 근데 전국에서 차 타고 와서 여기를 성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까지 간 거죠. 그게 장애신도시 뉴타운 개발을 차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의 재개발 문제가 뒤엉킨 상태, 직결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엔 못 갔는데 요즘에 좀 교회가 조용해져서 아마도 근데 아마 손 못 대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들었던 게 결상전 하겠다고 이분들이.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나가면은 못 하거든요. 차라리 빼고 하는 게 낫지. 이 인명 피해 나면 좀 너무 곤란해서 여러 가지로. 근데 항전의 결과가 또 저렇게 빠지는 걸로 되면 빠지는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누구나 더 항전을 하죠. 매번 앞으로도. 그래서 차라리 법을 바꿔서 그렇죠. 만장일치로 하든가 아니면 신도시 개발을 포기하든가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맞아요. 아니면 그 비율이 문제면 비율 조정을 하든가 법으로 정해놨으면 따르든가 해야지. 이게 이도저도 아니고 저항하면 그만두고 저항 안 하면 밀고 하면 그 최악의 맞습니다. 선택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한국이 택지 개발할 때 몇십 년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퍼센트가 좀 늘어나긴 하는데 동의율이라는 게 하지만 저는 뭐 90% 이상이라고 해도 10%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바끼냐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을 권리도 있거든요. 근데 저 건물 하나만 그렇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욕을 먹을 이유는 없다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정말 입장 차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 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이 사람의 권리로 존중돼야 된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가 이 몇십 년간 택지 개발해 온 문제, 집회 문제 이런 각종 모순들이 이번 이 사랑제일교육관에서 압축해 터졌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항한다고 해서 알박기로 그 간주하는 건 폭력이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양주택경, 은평구 한양주택은 우리는 개발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문화유산 지정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저항의 수단도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근데 만나보면 다 알박기라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개발하고 나면 본인들이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원주민 입장은 사실 관계가 없죠. 별로.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최근에 그게 계양신도시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내망지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답은 없고 힘도 없는데 이걸 그렇게 몰아붙일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서울의 길에서 싫은 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태극기를 걸어요. 자기 집에다가. 특기로 손댈 것이냐라는
거기까지 나갑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알박기 논쟁들이 있는데 시진핑 초상화를 붙여요. 딱 집에다가. 주성님의 얼굴을 찍을 것이냐 포크레인으로.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때도 마지막에 들어갔었는데 태극기가 사방에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헐 거냐고. 헐고 옆에다 새로운 건물 지었죠. 지었죠 결국. 근데 헐어놓고나 이용을 못하니까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옛날 노량진 역에서 구시장 가던 육교만 남아서 거기 농성 계속하고 있고. 근데 나는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 우리 집 저쪽으로 갈 때 우리 집 그 건너편이잖아. 거기 난 또 주말 이럴 때 회사로 이제 가끔 갔는데 한동안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사회 조정 능력이라는 게 없나? 맞습니다. 어? 그냥 거기 있는 상인들한테 더 좋은 환경에 그 판매 시설을 주고 뭐 이렇게 근데 물론 그 들어가 보면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겠지만 야 저 이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또 갔잖아요. 대부분 가셨죠. 가셨다고. 나도 원래 옛날 거기서 하던 단골이 있는데 일로 갔어요. 근데 가다 보면 여기도 장사한다고 이렇게 걸려 있고 막 거기 또 뭐 이게 철거한다고 돼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조정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어떤 이슈든 간에 아까 그 장이동도 그렇고 뭔가 근데 그거의 기본은 뭘까? 저렇게 하는 기본은 말씀하신 현행법이잖아요. 현행법. 법이죠. 그게 근간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현행법 상에서의 물론 이제 과정에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는 당연히 이제 법 질서를 해야 되는데 공통까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이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 그걸 반영해 주면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하더라고. 저는 플래카드가 왜 이렇게 계속 어느 나라에나 있겠으나 난 노량진 수산시장을 보면서 야 저걸 앞장서서 저거를 조정을 못 해내나. 핵심은 그 부분이죠. 조정의 조정 능력, 정치권이 그 능력이 부족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누가 책임을 못 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해서 돌파해내고 조정해내고 욕을 먹더라도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하니까 그 정치권이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정 능력, 의지 모두. 사실 답사다 보면은 꼭 이게 토지주, 건물주 대세입자만의 문제도 아닌 게 소규모 건물주도 밀려나요. 그 지역에 재정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임차 임대 갈등 문제도 아닌 거고 보상이 좀 더 철저히 돼야 된다 생각해요 결국은. 근데 밀려나면 택시기사 되고 쫓겨나고 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때 또 법을 만드는 여론이 또 국민들 의식이 다르니까 예전 같으면 야 지금 집 없어서 사람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당신 집 하나 남은 게 가지고 이걸 못하라는 거야 하던 시세에 만든 그렇죠. 법이 네. 또 지금 또 개념이 또 다를 수 있으니 그 약간 국민 여론 따라가야 되고 옆에 남하고 다르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좀 있고 한국의 특이한 분위기 중에. 근데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들이 있었는데 다 무마됐고요, 무시됐고 다 개발됐습니다. 다 밀었다는 거죠. 밀렸죠. 교회들은 보면 대체로 이제 다른 끄트머리 위치에다가 다시 지어주고 해요. 큰 교회는. 근데 상가에 입주에는 조금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네. 이 교회들은 또 정착을 못합니다. 교회 간에도 갈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상가 있는데 보면 대부분 전세거나 월세거나 뭐. 그런 교회들은 이제 보상 못 받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저는 세밀하게 보고 싶다라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교 지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짧게 이제 용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은 사실 워낙 넓습니다. 용인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서울의 80%예요. 엄청 넓더라고요. 예. 그만 이제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수지구 쪽은 완전히 서울권이고요. 네. 처인구는 읍 같은 읍소지 같은 분위기.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지 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다시 한번 성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후에 경기도 남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76년 3월 18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성남시청에 들려서 개발을 중단하라고 여야 인구 팽창을 억제하고 내실을 기하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달 뒤인 76년 5월 4일에
오사 조치라는 걸 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와는 다른 성격으로 남단 녹지를 새로 지정하죠. 아, 성남의 확장만을 막는. 그러니까 인구가 무섭게 늘어나고 성남 구도심 광주 대단지 이후로도 지금의 판교 분당 지역까지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70년대 이미 예. 이걸 눌러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 대단지 지역은 빼고 그린벨트, 북쪽은 그린벨트, 남쪽은 남단 녹지. 그래서 이 박정희가 묶어놓은 이중의 축에 대해서 80년에 풀린 게 동남쪽의 남단 녹지. 아, 저게 분당이잖아요. 저기 분당 신도시 됐죠. 그렇죠. 예. 2000년대 초가 판교 남단 녹지. 저기 판교 신도시 됐고. 예. 그리고 현재는 요 남단 녹지의 나머지 지역과 요 그린벨트의 나머지 지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의 싸움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성남이란 건. 왜 그랬을까?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왜 그랬을까 물어보고 정확한 질문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쑥스러운데. 그게 이제 기분은 좋잖아요. 좋은 질문이셨어요. 기분도 좋으시고 이게 바로 행정수도 이전인 거죠. 이게 그 이름이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입니다. 그 성남의 오사 조치 전에 75년 여름에 진해에서 수도를 옮기겠다는 구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75년에 구상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90분 거리 끄트머리에 춘천, 홍천, 원주, 음성, 진천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천안까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행정수도는 조치원의 남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후보가 있었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최종적으로는 가장 남쪽으로 가겠다. 안보 문제 때문에. 다만 당시 기사를 보면 북한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또는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라는 이미지를 안 주기 위해서 당장은 아니고 10에서 15년 뒤에 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당시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가 진천입니다. 수도 이전 중에 하나가. 저 진천만 가면 딱 그렇게 써있대. 생거 진천. 생거 진천. 있어요. 땅이 좀 널찍하고 좋아요. 그래요? 이거는 위성사진을 보시면 잘 나오는데 진천하고 이쪽 어디냐 갑자기 여기 음성하고가 반씩 쪼개가지고 이 분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담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때 구상도 뭐 인구를 무한정 늘릴 생각이 아니라 100만 명 미만 정도의 신도시를 구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완결성 있는. 그러면서 산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서 좀 안전하고. 그 전 개인적으로 답사를 할 때 지금 가장 막연한 데가 이 진천이에요. 뭐가 안 잡혀요.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가. 평범한 농촌 지역이라서 왜 여기를 생거진천이라 그랬을까가 좀 개인적인 미스테리긴 합니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고. 그 진천군청에서 그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오래된 말이긴 합니다. 오래된 거예요? 예. 그걸 요즘에 진천군청에서 띄우고 있죠. 근데 여기가 뭐 막막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는 어쨌든. 또 조치원 대전권 청주 요게 저는 최근에 대서울권에는 편입되지 않는 새로운 권역으로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권역으로 행정수도가 옮겨오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거는 매경에서 77년 2월에 조사한 건데 진천이 좋아 보인다. 유력해 보인다. 아, 취재 결과? 취재 결과. 오. 저 매경이에요? 매경입니다. 야, 또 그럼 저기 또 진천 땅 많이 팔렸겠네, 저때. 그러니까. 근데 그 뒤로 아마 50년간쯤 묵혔어. 일단 좀 문제가 있었구만. 일단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서울 인구를 700만에서 묶겠다. 이게 이제 성남 일단 묶고 근데 급한 거 이제 하다가 한두 개는 안 되니까 다 묶어버린다는 계획인 거죠. 그러면서 86년까지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을 이와 동시에 올림픽도 계획하죠. 사실 전두환 대통령은 과실을 따먹은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한 올림픽을. 그래서 서울은 700만, 이 증가가 예상되는 400만 명을 반월, 전주, 대전, 세수도 대충 위치가 음성 진천이에요 보니까 느낌이 대전보다 위거든요. 청주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조금 짧은데? 조금 짧아서 이게 한 시간 정도. 저 원이 조금 짧아요. 반월보다 가까우니까. 그냥 저건 신문사에서 편집 기자가 잘못 그린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도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의 인구 억제 정책이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까지 나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책에 반해서 투자 투기는 성남 남부 지역과 그 용인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짜 난감했겠다. 농촌은 먹을 거 없으니까 자꾸 서울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뭐 비벼서 먹을 거 생기니까 계속 넘어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막을 수도 없고. 예. 그냥 베이징처럼 막을 수도 없죠. 난리통이고 주장이 난리통이고. 예. 그래서 저기 반월에 대해서 한 게 처음에 반월공단 만든 게 안산시 광주 대단처럼 해봤는데 좀 너무 무책임했다 국가로서. 그래서 먹고 살 거리 마련해 줘야 되겠다. 공단. 그게 반월이잖아요. 물론 성남도 처음에는 공단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힘이 딸려가지고 공단이 늦었죠. 그래서 반월은 처음부터 떼어준 거고. 근데 이 반월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40만 50만 규모를 만들려고 한 게 행정수도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77년 3월 지도를 보면 인천과 수원은 수도권에 들어가요. 아슬아슬하게. 반월은 빠져요. 그 용인도 빠집니다. 대충 요 중간쯤에 이제 분당, 판교, 수지가 있는 겁니다. 요 라인의 경계에서. 이천은 완전히 빠지고 마석 이건 남양주 마석 지금의 저 가구단지 많이 가구단지. 있는. 예. 나머지 지역이 지금 남양주 쪽에 개발 많이 되고 있는 곳이죠. 포천, 동두천 쪽은 군사 지역이니까 빠지는 것이고 고양 보시면 일산 안 나옵니다. 일산은 깡촌이어가지고 빠지고 고양하면 원당, 금촌 이런 거죠. 금촌은 파주죠. 파주, 문촌, 문산, 금촌, 문산. 이건 교외선 라인, 이 라인은 교외선까지 정도를 수도권으로 삼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김포 쪽은 북한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하구 쪽은 여전히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새로운 수도권 개념이라고 포고가 됐습니다. 저 때만 해도 서울시청 중심으로 원을 그렸네요. 그렇죠. 강북이 중심이었죠. 강남은 없죠. 근데 지금 말씀을 잘해 주신 게 이때 연속해서 계획이 서울시청과 서울역을 영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강남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이신 지도에서 그 중심이 내려올 계획이었다가 이런저런 어른의 사정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개발 억제된 용인 수지에서는 공장이 늘어납니다. 용인 사실 수지는 공장지대였어요. 지금 그래요? 용인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렸는데 지우고 있는데 공장지대고 그쪽에서 나온 오염물질로 탄천이 대규모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80년 2월 27일 기사를 보면 수지면 일대에 피역 염색 도금 공장이 들어서면서 성남 탄천 주민들이 완전히 뭐 냄새도 그렇고요. 우리 생각하는 탄천의 그 좀 오염된 이미지가 이때인 거죠. 피어가 안 좋지. 안 좋죠. 그리고 벙커 시위도 오염되고 뭐 수지구 동천리에 있는 공장에서 이런 개념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수지까지는 그래도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고급 주택지다. 신갈은 아니다. 여기는 공장지대라는 거죠. 약간 밀려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 지도를 한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30분 됐네요. 동천리 지금의 성남 수지 동천동입니다. 예. 한참 아파트 바글바글하고 용인의 특징인 난개발. 그래서 이 지역 간의 버스는 없고 서울 가는 빨간 버스만 종횡무진으로 다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면 아직 한가해요. 전반적으로. 손곡이라고 여기는 구한말 조선시대부터 노비들 많이 살았고 가톨릭 교도들이 많이 숨어 살았던 그래서 조선에 포교된 프랑스 신부들이 여기 숨어 있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사정을 익히는 그래서 이쪽에서 순교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성지로 돼 있어요. 그런 끝에 가보면 수지국민학교 염광원 분원 염광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센병 역자 직결지입니다. 한센병. 이 한센병이 그전에 진짜 음성. 많았나 봐요. 많았습니다. 어? 이게 동네마다 뭐 큰 것마다 이렇게 맞습니다. 주변에 있다. 동네마다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그나마 저는 전향적이라고 봤던 게 다른 나라는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려요. 저기 소록도처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회 음성 환자는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에. 그 정책 결과 만들어진 거예요. 부산에도 갔더니 보니까 그 용호동이라고. 예, 용호동. 거기가 저희 다대포 아파트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용호농장. 최근에 기장 가니까 또 하나 철거됐고 답사갔는데. 그 지금 굉장히 비싼 아파트 단지가 돼요. 그렇죠. 거기가 또 일본군 기지였잖아요. 포대. 그러니까 지금 대충 거기 부산 남구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부경대 근처. 남구. 남구 네. 용호동. 그쪽 사연 많은 곳인데 어쨌든
이 염강원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지금 삼성 아파트 있는 곳이고, 이 분원은 뭐냐면 한센 병력자 아이들을 일반인 아이하고 같이 학교 다니게 할 수 없다라고 일반인 부모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학교를 따로 만들어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아이들은 병이 없거든요. 음성이고 이미 부모가. 근데 그 상태에서 하여간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분원이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현재 용인 동천 수지 동천의 한빛초등학교라고. 이게 왜 한빛초등학교냐면 제가 모초에서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 한센병 직결 주민들, 음성 주민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변 농민들이 싫어했어요. 그랬다가 유경수 여사가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유 여사가 좀 저는 인물이라 보는 게 전국의 한센병 음성 직결지를 다 다녔대요. 빠짐없이. 가서 앉고 영화 빠삐용에서 앉는 것처럼 옮지 않는 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수단 마련해 준다고 돼지도 치게 하고. 그리고 전기를 놔줬습니다. 여기는 전기를. 그래서 용인 수지 동천 쪽에 처음 전기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이제 화해하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 염강의원 병원이 하나 있는데 모든 그런 직결지에는 피부병원이 있습니다. 또는 관절병원이 있어요. 한센병 환자분들은 그게 약해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피부, 늙어서는 이 뼈. 여수 애양원 같은 데도 병원이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병원을 찾아오려고 전국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길이 놓여요. 수지 동천에. 그러니까 이 한센병 음성 환자들 덕분에 전기도 놓이고 길도 놓이고 하니까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지 개발할 때 염강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염강초등학교라고 하자고 했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옛날 마을 이름 싫고 새로 짓겠다고. 그래서 그 원주민 협의회에서 살짝 바꿔서 염강의 광자를 한빛의 빛으로. 그래서 한빛초등학교라고 했다고. 저런 이야기가 또 있었군요. 예. 그리고 요 동네 가면 동천 가구단지라고 수지. 저기에요? 예, 그게 뭐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박정희 정권 때는 유경수 여사가 잘 해줬는데 전두환 정권 들어오고 나서 그걸 못하게 해요. 숙사를. 오염물질 나온다고. 축사 자체가 좀 돼지.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익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삼내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막사를 가구업자들한테 임대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구단지가 생기고 그 주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외 지역에 돼지 막사를 결합되는. 예, 딱. 그래서 가구업자들의 그 글을 보면 초기 우리 선배들은 그런 한센병 환자들의 막사 들어가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게 마석이고 헌인마을이고 의왕 나자로 마을인 거고 그렇게 많았어요? 일산 덕이 고향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센병 가지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았나? 예. 지금도 88개소가 전국에 남아 있고. 지금도 88개소. 여전히 농업을 그런 축산을 하는 데도 있고. 마석 같은 데는 가구단지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 개발이. 남양주 3기 신도시 개발되고 나면 거기도 압박이 올 것 같고. 헌인이나 일산 의왕 쪽은 그 다음 단계인 아파트 단지 개발로 넘어간 상태고. 그 단계가 있습니다. 헌인 가구단지도. 헌인 가구단지도 그렇습니다. 헌인 농장이라고. 거기서 모여서 하시다가. 예. 원래 마을은 에틴저 마을입니다. 뉴욕의 변호사 에틴저 씨가 돈을 줘서 만든 마을이라고. 그래서 에틴저 마을이라 그랬다가 이름 바꾼 게 헌인 농장. 거기도 지금 헌인 개발한다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또 마을 이야기 듣다 보면 또 이게 참 또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한국이 이런 거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자, 오늘은 약간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또 다음번에 좀 재미있는 다음번에 이야기. 신도시 개발 말씀으로. 다음 가볍게 좀 해주세요. 강보. 대충 저기 수원까지만 갔다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통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노도강도 좀 해주세요. 노도강. 노도강 좋죠. 그 민원이 많아 여기저기 해당. 근데 김프로님은 중요하시기 때문에 의견 비율에서. 저는 뭐 풍납동 갔다 왔으니까 이제 소원 푼 걸로. 풍납동은 갔죠. 네. 자,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시덕 박사님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